고객님, 낙납툰 보험금 5천만 보장 원이 공백이라는 입금되었습니다. 무거운 현실을 안심하셔도 됩니다. 직시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적이면서도 고객님, 긴장감 보험금 있는 5천만 원이 다크 웹툰체가 입금되었습니다. 적합합니다. 안심하셔도 암 됩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 통장에 진단비가 고객님, 보험금 들어옵니다. 5... 암 진단을 받은 그날 통장에 진단비가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보험 들어나서 다행이다. 근데 진짜 괜찮아, 다 이야기는 잘 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진단비가 입금된 다음 날부터 병원비 고지서는 전혀 다른 항목으로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통원 치료비,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구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항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 하면 떠올리는 건 딱 하나, 진단 즉시 나오는 목돈입니다. 하지만 실제 암 치료는 진단 이후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긴 싸움이고요. 그 긴 싸움의 비용은 진단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진단비를 받았으니 치료비 걱정은 끝났다는 생각,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단비는 진단이라는 사건 하나에 대한 보장이고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은 또 다른 보장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둘 사이의 틈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치료가 한창 진행될 때 그 공백을 처음 발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발생하는 통원 치료비, 표적 항암제 같은 고가 약물에 들어가는 약물 치료비,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까지 이 세 가지는 진단비와는 별도로 따로 계산되는 비용입니다. 문제는 가입할 당시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설계사 설명만 듣고 암 걸리면 큰돈 나온다는 한 줄로 기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약관에는 진단비, 입원일당, 통원특약, 약물치료특약이 각각 별도 조항으로 나뉘어 있고요. 각 조항마다 보장 한도와 지급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른 채로 치료를 시작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기 부담금이 쌓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 게시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유방암 치료비를 직접 보고 나서야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야 보장 범위를 알게 됐다는 그 타이밍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닥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타이밍을 앞당기는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진단비와 치료비 사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보장이 끊기는지, 그리고 그 단절 지점을 지금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불안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두면 나중에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보장 공백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적이면서도 긴장감 있는 다크 웹툰체가 적합합니다. 먼저 통원 치료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암 치료는 입원보다 통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항암 주사를 맞으러 한 달에 몇 차례씩 병원을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통원 치료비 특약이 없거나 있어도 해당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매번 방문할 때마다 자기 부담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점검할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내 약관에 통원 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1회당 한도와 연간 횟수 제한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비입니다. 최근 암 치료의 핵심으로 떠오른 게 표적 항암제인데요. 일반 항암제와 달리 특정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방식이라 효과는 좋지만 약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문제는 일부 표적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급여가 되더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럴 때 실손보험이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암보험의 약물치료 특약이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점검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급여 항암제 비용까지 보장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급여 항목에 한정된 보장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비급여 약을 처방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매일 또는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통원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 일당 특약만으로는 보장에 닿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통원 특약 안에 포함된 형태인지 가입한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점검 기준이 정리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어느 특약으로 보장되는지 그 특약의 보장 한도가 실제 치료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원, 약물, 방사선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서 보면 진단비 하나로는 절대 메워지지 않는 구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단비는 시작점을 받쳐주는 돈이고 이 세 가지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점,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장 공백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적이면서도 긴장감 있는 다크 웹툰체가 적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특약의 함정입니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 통원특약이나 약물치료특약이 갱신형으로 설계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갱신형이라는 건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재산정되고 심하면 보장 조건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한 보험료에 끌려 갱신형을 선택했지만 정작 치료가 길어지는 시점에 갱신이 돌아오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가입 거절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특정 사례를 단정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내가 가진 특약 중 어떤 게 갱신형이고 어떤 게 비갱신형인지, 갱신 주기는 언제이고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실손보험과 암보험 사이의 중복과 공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이 있으니까 암보험은 진단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실손보험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구조가 있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 비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과 이후 가입한 실손, 그리고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은 보장 구조와 자기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 내가 가진 실손이 몇 세대인지조차 모른 채 어차피 실손이 다 막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치료비 청구 단계에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돌아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점검 기준이 정리됩니다.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 상품인지, 자기부담률은 몇 %인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암보험과 실손보험,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함께 겹쳐봤을 때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봐야 진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당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부작용이 심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일당 특약이 그 기간의 생활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특약 역시 1일당 지급 금액과 연간 최대 지급 일수가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장기 입원이 이어질 경우 한도를 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드린 통원, 약물, 방사선, 갱신 구조, 실손 연계, 입원 일당까지 이 6가지가 바로 진단비 다음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들입니다. Dark Da Webtoon, 보장 공백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적이면서도 긴장감 있는 다크 웹툰체가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점검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내가 가진 암보험 약관을 직접 펼쳐서 진단비와 별개로 어떤 특약들이 들어있는지 목록부터 만드는 작업입니다. 통원 치료비,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입원 일당 이렇게 4가지 항목이 각각 있는지 없는지부터 표시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순서는 있는 특약마다 보장 한도와 지급 조건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회당 얼마까지, 연간 몇 회까지, 비급여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 이 3가지 숫자를 항목별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순서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갱신형이라면 다음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실손보험증권을 따로 꺼내서 몇 세대 상품인지와 자기부담률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암보험과 실손보험 이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비로소 전체 보장 그림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가족 중 암 투병 이력이 있다면 그때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컸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통원이 잦았는지, 표적 항암제를 썼는지, 방사선 치료가 길었는지 그 경험을 기준 삼아 내 보장이 그 패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막연했던 보험 들어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채워져 있고 이 부분은 비어 있다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점검 기준들이 모든 보장 공백을 무조건 메워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고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 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나 설계사에게 구체적인 조항을 짚어가며 질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해지나 새 상품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 약관 안에 어떤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이 비어 있는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가족 중 누군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훨씬 덜 당황하고 훨씬 빠르게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시작을 받쳐주는 돈이고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라는 것, 오늘 이 점검 순서를 따라 한 번이라도 내 약관을 펼쳐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지나 새 상품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